반등이 그래도 어느 정도 나오나 했는데 상승 탄력도가 많이 둔화된 상황이죠. 그래도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다라는 자체에 좀 의의를 두면서 시장에 대한 하나하나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입니다. ISS 이지환 대표와 함께하는 날이고요. 만나러 가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 힘이 좀 빠지긴 했으나 그래도 일단 한번 묵묵히 한번 챙겨 볼게요. 새로운 모멘텀이 없어서일까요? 일단 시장 판단은 좀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미국 시장이 잭슨 미팅 이후에 큰 폭으로 밀렸고 우리도 이제 그 영향을 받아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수급적으로는 꽤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해서 조정받은 기간 동안은 그 글로벌 증시보다 좀 덜 밀렸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외국인 수급이 살짝 지금 이제 매도로 좀 돌아서면서 시장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반등이 나왔고 어제 미국 증시도 본조세로 마감을 했는데 사실 아직은 반등이 미약하기 때문에 조정은 마무리 국면은 아직은 아닙니다. 다만 너무 이제 시장을 직전 저점을 이탈할 것이다라는 관점으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지금 현재 이제 외국인 수급에서 우리 시장이 어느 정도의 민감도를 보이는지는 이제 이번 조정을 보면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많이 밀려도 우리가 외국인이 매수하는 날은 사실 조정폭이 굉장히 작고요. 그러니까 미국 시장과 관계없이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날은 조정이 상당히 크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절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에 좌우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체크해 보면서 최근에 우리 시장이 대부분 전략 호강으로 많이 갔거든요. 그게 이제 외국인 맞아요. 매매 패턴이었는데 네. 어제 오늘은 보시면 이제 전강 후약으로 좀 가는 모습인데 역시 이제 외국인 매도세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본다면 지금은 외국인 수급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지금 오후 1시 때 접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 규모가 한 500억 원대 코스피 시장 기준 요 정도로 책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실하게 막 커지지만 않는다면 일단 좀 오늘 하루는 그냥 쉬어간다, 지루하지만 괜찮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조금 더 확인은 해봐야 되겠죠. 지수가 요동치던 상관없이 그래도 살아있는 종목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대표님. 오늘 그리고 최근 자동차주들이 조금씩 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한동안 좋은 얘기들은 참 많았는데 이 인플레 감축 법안으로 인한 이제 피해가 예상된다,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다, 이런 얘기가 나와버리는 바람에 또 이게 좀 사그라들고 이랬거든요. 근데 어제 또 8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면서 그렇게 또 잘 팔았다, 현계차가 이런 얘기 나오면서 또 주가에 이제 좀 힘을 불어넣는 모습인데요. 어떻게 긍정적으로 앞으로 봐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현재 자동차 쪽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고 실적을 좀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나왔을 때 오히려 이제 그 한 주 정도 지나고 오면 그때 이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은 결국은 지금 실장의 유동성 장세 이후에 실적을 기반으로 간다면 어제 이제 그 8월달 그 자동차 섹터에 이제 실적 발표 나왔는데 현대차와 기아차 굉장히 그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8월 실적 자체도 굉장히 좋았지만 그 내용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특히 이제 전기차 부분을 보면은 세 자릿수 성장대를 계속 이어가면서 현대차와 기아 모두 새로 출시했던 그 부분들이 상당히 지금 그 매출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지금 시장이 어려울 때 이 자동차 섹터라도 시장을 좀 이끌어 가줄 수 있는 그 기반이 좀 되려면 이런 부분을 좀 과도하게 어떻게 보면 칭찬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본다면 8월달 자동차 섹터에서 글로벌하게 실적이 이렇게 좋게 나온 거는 어떻게 보면 거의 현대와 그 기아가 유일합니다. GM이나 포드도 실적이 한 10% 마이너스 가깝게 안 좋게 나왔고요. 토요타나 혼다나, 혼다는 마이너스 한 40%, 토요타도 마이너스 한 10% 가깝게 대부분의 그 글로벌 그 주요 섹터 자동차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현기차가 이 정도 나왔다라는 거는 분명하게 지금 현재 경쟁력을 가지고 지금은 또렷하게 실적이 좋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적을 가장 중요시하고 베이스하는 그 장세라면 이 자동차 섹터가 지금은 그 대장주 역할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그 구간에 들어와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장중 한때긴 했지만 현대차의 경우는 20만 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이제 본인 19만 7천 원 이쯤에서 맴돌고 있는데요. 완성차가 가니 부품주들도 함께 덩달아서 이제 더 크게 시세를 좀 분출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이런 종목들 지금이라도 사면 분명히 이제 괜찮은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대표님의 입장에서는 완성차, 물론 이제 투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요. 완성차냐, 부품이냐, 이렇게 어떻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제가 이제 가장 좋아하는 게 그 기본적으로는 완성차 업체, 그러니까 그 대규모 그 규모가 있는 쪽에서 한 7,
그다음에 부품 소재 쪽을 3 이렇게 7대 3으로 엮어서 네. 페어링 거래를 하는 걸 가장 많이 추천을 드리거든요. 주도 섹터에서는. 근데 이번에는 조금 관점을 다르게 해서 현대차보다는 사실 그 밑에 조금 그 우리가 현대 위아나 만도나 뭐 예를 들면 좀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 그 한국 타이어 같은 이런 쪽이 사실 상승 탄력이 조금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모멘텀과 좀 연관이 돼서 물론 현대차도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모멘텀을 받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현재 그 자동차 부품 관련된 종목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살아남아서 실적이 좀 괜찮은 그 부품이나 장비 쪽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이미 이제 그 구조조정이나 옥석 가리기를 좀 많이 거쳤고 특히 이제 내연 기관차에서 전기차로 넘어가는 가도기에서 이미 많은 지금 현재 구조조정이나 옥석 가리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살아남아서 뭔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은 앞으로 글로벌하게 자기 섹터를 좀 높여갈 수 있고요. 그런 점에서 지금은 현대차도 괜찮지만 오히려 부품이나 그 관련되어 있는 종목 쪽을 조금 더 보는 게 괜찮을 수 있고 특히 그 전기차와 관련되어 있거나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혹은 차세대의 그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은 중장기적으로 보유하는데도 부담이 조금 없습니다.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뭐 전기차에 특화되어 있는 타이어, 예를 든다면 한국 타이어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전기차에 공을 많이 들이고 있고 최근에 이제 미국의 공장도 대규모로 증설하는 부분이 나와서 이슈화 됐고요. 뭐 현대위아라든지 만도라든지 자율주행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 종목들도 상당히 모멘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그 결국 이제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종목에서 대응을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사실 뭐 좀 이따 수급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반도체나 자동차는 똑같이 그 외국인 수급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반도체는 지금 현재 주가가 계속 저점권에 머물러 있고 자동차는 이제 바닥권에서 한번 그 탄력을 주고 올라오는 상태인데 만약에 중장기적인 투자자라면 이 두 개의 관점을 다 끌고 가는 게 이제 조금 욕심을 내볼 필요가 있죠. 하나는 상승 탄력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관점으로 하나는 미래를 위해서 저축한다는 관점으로 좀 보신다면 반도체와 자동차는 지금 외국인이 둘 다 공익 이 섹터를 어떻게 보면 썰어 담고 있다라고 표현을 좀 할 수 있는 섹터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점의 차이, 시각의 차이, 구간의 차이를 좀 벗어난다면 둘 다 괜찮다라는 관점 좀 보실 수 있고 특히 지금 현재 수급은 외국인이 절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 수급의 변화가 없다라면 적어도 지금 현재 미국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많이 처리되지 않고 계속해서 매집이 이어진다면 아마도 지금 그 외국인들이 매집하는 그 주체는 대부분 미국계 자금인데 5월부터 매집이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단기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 자금이라는 관점을 좀 보신다면 이 두 섹터를 가장 좀 중심으로 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어제 오늘 외국인들이 조금 파는 분위기지만 최근 두어 달 사이에 계속해서 누적 순매수량을 키워왔던 외국인들입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춘다면 반도체, 자동차 그 어느 것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그런 섹터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수급 현황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뭐 전기전자, 자동차 섹터 많이 샀고 또 다른 업종은 어떤 것들에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됐을까요? 이제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금은 외국인 수급이 너무 절대적입니다. 그 수급 자체가 뭐 기관은 지금 거의 힘을 쓰지 못하고 투시나 연기금이 매수를 못하는 가운데서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 물량이 나오고 어떻게 보면 이 물량을 지금 외국인이 받아가고 이런 형국이기 때문에 외국인 수급이 바뀌기 시작한 게 제가 계속 강조드렸던 7월달 옵션 만기일 이후에 매수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외국인들 매수 규모를 보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5조 8천억 정도가 됩니다. 근데 저기서 물론 이제 뭐 블랙딜 물량을 좀 제외해도 순매수 규모가 한 5조 원 이상은 될 걸로 보여지고 우리가 이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지금 달러 강세 현상에 의해서 외국인들이 자금 유출을 걱정하는데 저 5조 이상의 외국인이 매수했던 자금은 대부분 미국계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유럽계 자금이 빠져나가기에 급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매수 기조를 저만큼 유지했다라는 것은 미국계 자금은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유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된다고 했을 때 우려하는 바보다는 강세화된 달러를 가지고 어디에 투자할 거냐라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적어도 우리 시장에서 긍정적인 시각으로 보고 있고 이 정도 가격대면 8월 31일 날 우리가 이제 며칠 전에 MSCI 리밸런싱이 마무리되는 구간의 과정을 보면 미국 증시나 우리 증시나 글로벌 증시가 요동칠 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보면 최근 내 중에 한 몇 년 내 중에 가장 오랜만에 MSCI 리밸런싱 때 유출이 아니라 유입되는 자금 규모가 좀 보였다는 게 좀 긍정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글로벌 자금 이동을 볼 때 한국 증시가 상당히 증시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외국인들에게 관심을 좀 받을 만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 저는 이제 외국인들이 과연 지난 그 7월 14일 후에 무엇을 사는가라는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추측해 보고 있는데
거의 이제 비슷한 섹터 구조입니다. 그 어떤 섹터 사는지 매수를 이제 좀 보면, 물론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비롯한 IT 쪽의 매수가 절대적이고요. 여기에 이제 기계 업종이 조금 새롭게 부각을 좀 했고, 네. 화학업종, 2차 전지 소재라고 볼 수 있죠. 화학업종과 그다음 이제 자동차로 대변되는 운송 장비, 여기에 일부 조선주까지. 그러니까 기존의 그 2차 전지 반도체, 조선, 자동차 여기를 필두는 거의 이제 바뀌지 않는 구도고요. 여기에 최근에는 이제 기계업종 매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요거는 이제 기계업종 자체가 뭐 미국의 정책 수요에 관련되는 원전이나 혹은 뭐 태양광 풍력과 관련된 부분 쪽에서 여기에 뒷받침할 수 있는 종목, 부품, 정비, 사재, 부품이나 장비, 소재 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기계업종이 최근에 좀 상승 탄력을 받았는데 요거는 이제 정책적인 부분이라 이해할 수 있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제 매수했던 섹터는 크게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전기전자, IT 쪽에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그리고 조선, 기계 이런 정도의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고 최근 한 달 동안 크게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본다면 최근에 시장이 좀 등락의 부침은 있지만 외국인들은 아마 저 섹터는 어떻게든지 좀 끌고 가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이 어려울 때 눈길을 돌려볼 만한 것은 바로 이제 저런 섹터들을 오히려 지금은 더 공략 대상으로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화면에서는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없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주식시장에서 핫했었던 태조 이방원 있잖아요, 대표님. 네. 요 관련한 종목들로 투자자들이 또 관심을 엄청 가지 찰나에 뭔가 어떤 건 또 조정이 나오고 어떤 건 또 강하고 이게 흐름이 제각각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오늘만 하더라도 태양광은 좀 밀리고 원전도 좀 밀리는 것 같고 방사는 또 살아있는 것 같고 뭐 이렇단 말이에요. 이 태조 이방원 관련한 관심을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어떤 전략 유효하겠습니까? 일단은 이제 지금 제가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익 매물을 조심하시라는 거고 네, 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태조 이방원에서 잘 보면 대부분 저게 우리 섹터에서는 태조 이방원으로 표현되지만 미국 쪽으로 보면은 대부분 정책 관련돼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뭐 기후 관련된 협약이라든지 혹은 인플레이션 억제 법안이라든지 이런 게 나오면서 뭐 신재생에너지라든지 뭐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혹은 뭐 자동차 관련돼 있는 보조 혹은 원전 뭐 이런 쪽에 어떻게 보면 미국 쪽에서 보면 이제 정책 관련된 종목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에는 실제적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펀더멘털이 개선되는 종목들도 있고요. 테마나 이슈성으로 상승하는 종목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테마나 이슈성으로 상승하는 종목의 대표적인 종목은 뭐 태양광이라든지 혹은 원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해당될 수 있고 펀더멘탈이 실질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조선이나 방산과 같은 부분은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좋아진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펀더멘탈이 좋아지는 그 종목들은 일시적으로 차익 매물이 나와도 눌림목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반면에 그 이슈나 테마성으로 올랐던 종목들은 이번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 고점을 형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이점을 좀 봐야 되고 그걸 이제 종목별로 세부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쪽을 본다면 뭐 예를 든다면 태양광 쪽은 뭐 미국에 지금 이번에 여러 가지 정책적이 나왔지만 실제로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거의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정책은 나왔지만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그 기업이 전무하다 보고 우리나라도 그 조건을 맞출 수 있는 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에 해당되는데 중국 기업은 배제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태양광 쪽은 그냥 테마나 이슈로 보셔야 되고 반면에 이제 풍력 쪽을 보신다면 실제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럼 같은 신재생에너지라 하더라도 태양광은 테마나 이슈성에 좀 가깝게 봐야 되고 풍력은 실제적으로 펀더멘탈이 좀 개선될 수 있다는 관점으로 나눠서 보는 그 이분법적인 시각이 이제 좀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태조 이방원에서 어떤 섹터가 실제적으로 실적이 개선되고 어떤 네. 섹터는 실제적으로 이슈로 올라는지 이걸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동안은 또 이게 또 유행처럼 번지면서 속해 있다 하면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이제 최근 이제 형성이 됐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이제 옥석을 가리는 작업은 분명히 필요해 보이고 말씀 주셨던 대로 이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물량도 좀 생각을 해보자라는 이 조언을 꼭 기억을 해두어야겠어요. 자, 이번에는 다음 주를 위한 준비를 이제 하나씩 해봐야 될 텐데요. 어느덧 이제 이번 한 주가 끝이 났고 다음 주에 뭐가 있나 한번 들여다봤더니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만기일 예정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쿼드루플 미칭데이입니다. 혹시 이제 변동성을 좀 감안한 시장을 또 다음 주에도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볼까요? 일단은 이제 다음 주는 우리가 그 선물주 동시만기일이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선물주 동시만기일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 옵션 만기일과 선물 옵션 만기일을 놓고 보면 지수 전체가 움직일 수 있는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는 오히려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요.
그러니까 옵션 만기일 때는 뭐 우발적이거나 또 의도된 형태로 변동성이 좀 순간적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그 변동성이 그렇게 확대되기보다는 좀 무난할 가능성이 좀 높다. 다만 네. 이제 9월 달은 어떻게 보면 8월 달에 FOMC가 없는 상황에서 막판에 그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의 그 강성 발언으로 인해서 변동성이 크게 야기됐거든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원래 이제 변동성이 야기될 거라고 예측했던 구간은 바로 9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9월 달 FOMC가 9월 21일 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과연 75bp냐 50bp 이하냐를 놓고 원래 이제 변동성이 확대될 것으로 봤는데 이미 8월 달에 잭슨 홀 미팅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변동성이 확대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는 변동성이 좀 줄어들 것이고 그렇지만 네. 후반부로 가면 변동성이 조금 확대는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9월 13일 날 그 스케줄을 본다면 9월 13일, 14일이 CPI와 그런 얘기 나온 김에 지금 예. 표 같이 한번 볼게요. 네, 표를 보고 한번 말씀드릴까요? 그러면 그 9월 13일, 14일 날 미국 그 CPI 발표와 PPI 발표가 있는데 요거가 저게 이제 또, 가장 중요할 것 네.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따라 또 달라질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파월의 발언을 잘 보면 네. 그 시장에 대한 이제 어느 정도 겁을 줬는데 겁을 주고 마지막에 결론은 하지만 결국에는 금리 인상을 지표 보고 하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 지표가 뭐냐면 저게 이제 바로미터가 바로 저거죠. 결국 9월 13일, 14일 날 CPI와 PPI를 보고 금리 결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게 이제 아마도 가장 큰 변수가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9월 16일이 미국도 선물 옵션 만기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미국도 이제 만기에 그 변동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인데 미국은 이제 한 주 전체가 만기일을 결정짓기 때문에 아마 저 9월 16일에 해당되는 그 주 전체에 변동성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저 변동성이 아마 9월 21일 날 미국 FOMC 발표까지 이어지면서 아마 이제 후반부에 변동성은 조금 확대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제 잭슨 홀 미팅을 거치면서 변동성이 한번 크게 확대됐기 때문에 원래 이제 그 메가톤급의 변동성이라면 지금 이제 그거보다는 좀 줄어들 것 같고요. 하지만 변동성은 저때 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네. 9월 달은 아마 빅 이슈는 저 정도의 이슈를 가장 그 유념해서 보면 아마 좀 대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니, 8월은 잭슨 홀만 사실 그 일정만 보면서 열심히 달려오고 그냥 엄청 강력한 펀치를 맞은 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9월 일정을 보니까 뭐 산 넘어 산이고 또 넘어 산이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CPI요, 대표님. 만약에 지난 7월에 이제 미 CPI가 8.5% 나왔었고 그래도 전월에 비해서 조금 꺾였다 상승세가 요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지금 연준이 생각하는 거는 뭐 여기서 조금 더 꺾인다라고 해서 이제 뭐 금리 인상 속도 늦추는 게 아니라 뭐 목표치 2% 도달할 때까지는 좀 봐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자이언트 스텝은 거의 뭐 확실시 된다 뭐 이렇게 각오하고 있어야 되는지 어떤 생각이세요? 이제 요거를 제가 그 모든 분들이 설명을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조금 역발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좋아요. 네. 그 역발상은 뭐냐면 네. 지금까지 우리가 6월과 7월에 그 자이언트 스텝을 했잖아요. 그랬죠. 자이언트 스텝을 실제로 할 때는 그 전에 파월의 발언을 잘 보면 시장을 달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오히려 다음 달에 자이언트 스텝을 하더라도 미국 경기는 강건하다. 그리고 고용은 탄탄하다. 맞아요. 일시적인 그랬어요. 경기 위축은 있겠지만 네. 그렇다고 해서 경기 침체로 가지 않는다. 네. 오히려 자이언트 스텝을 하게 되면 사전에 그 멘트를 더 사전에 많이 배려를 하죠. 근데 이번엔 거꾸로 나왔거든요. 9월 달에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시장을 어떻게 보면 겁박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실제로 자이언트 스텝을 할 것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그 유화적인 제스처를 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75bp를 그 3번 연속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네. 충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시장은 괜찮다, 고용은 탄탄하다, 경기 침체는 일체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렇지 않게 반응을 했다는 것은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앞전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오히려 파월이 그 75bp를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사전 그 배경이 좀 될 수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우리가 네. 한번은 여러 네. 가지 그 상황 중에서 한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러게요. 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지난 주말에 있었던 잭슨 홀 미팅에서 이 파월의 발언이 너무나 달랐거든요. 너무나 달랐기 때문에 이 사람 왜 이러나 싶을 정도로 그런 평가가 나왔는데 다 그 속내가 있었기 때문일까요? 과연 그의 우리 대표님의 이 심리 분석이 맞아떨어지는지 바라보는 것도 9월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혹시 뭐 9월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뭐 섹터가 뭐 있다면 어떤 것이 될 것 같다? 뭐 이런 전망으로 우리 마무리를 한번 지어볼까요? 일단 이제 그걸 이제 투자 전략적으로 본다면 네. 아마 그 지금 어떻게 보면 9월 달에 우리가 들어오면서 조금 그 9월 FOMC를 앞두고 맞았어야 될 매를 지금 잭슨 홀 미팅을 통해서 좀 미리 맞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잭스홀 미팅 이후에 이 시장의 반락이 당장은 이제 너무 불시해갖고 예측하지 못한 부분에서 그 발언으로 이어졌지만 네. 그 지표나 지금 현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나 혹은 유가의 흐름이나 혹은 지금 현재 그 달러의 우리 흐름을 본다면,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달러의 그 강세화된 달러에 대한 자금 이동의 흐름을 본다면 오히려 지금 이 한 번의 미끄러짐이 어떻게 보면 지표를 조금 정상화시키는 방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본다면 지금 현재 그 파월의 발언 이후로 너무 지금 현재 시장이 위축되어 있다 해서 지난번처럼 저점을 무조건 깨고 내려가는 하락의 연장으로 생각할 필요는 아직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일단 전제로 하고 투자 전략은 그렇다면은 지금 직전 저점이 무너지느냐 아니냐 두 가지 관점으로 일단 나눠야 될 것 같고요. 직전 저점이 무너지지 않는 정도의 조정이라면 주도주, 좀 전에 말씀드렸던 뭐 자동차라든지 혹은 2차 전지라든지 혹은 조선이라든지 이런 펀더멘탈 자체가 개선되는 종목들의 주도주는 보존하는 전략으로 가시고요. 그러면 이제 저점이 이탈되지 않더라도 지금처럼 조정을 좀 거친다면 일부 해지를 걸어놓고 주도주는 보존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만약에 직전 저점이 이탈될 정도의 하락 추세로 다시 전환되고 베어마켓 랠리가 완전히 끝이 났다라는 판단이 된다면 그때는 물론 이제 주식 비중을 줄이고 예를 들면 ETF, 인버스나 이런 쪽으로 해지를 해가면서 네. 해지 방향의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으로 보시는 게 맞다. 그렇게 본다면 투자 전략은 그렇게 잡으시고요. 반면에 이제 그 종목별 전략은 명확합니다. 외국인이 매집하고 난 뒤에 지금 현재 그 매도로 출회되지 않는 종목, 이게 주도주고요. 그런 섹터 쪽으로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외국인이 매집한 이후에 그 출회되지 않는 종목을 지금은 버티고 좀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져가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9월도 만만치 않겠죠?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종목에 대한 또 수익률 게임은 또 계속될 테니 우리 대표님과 함께 또 시장 쭉 읽어나가면서 현명한 대응 한번 마련해 보겠습니다. ISC 이지환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어요.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